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한중문학교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은 저는 곽효환입니다. 저는 본업은 시를 쓰는 사람이고요.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장을 맡고 있고 그 직전까지는 대산문화재단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했던 일 중에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한중 작가교류 또 동아시아 문학 포럼에 관계된 일들을 제가 오랫동안 주도해왔습니다. 오늘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양력은 시인으로서의 시집이 있고요. 가장 바람이 있다면 저도 제 시집이 많이 팔려서 번역원장 안 하고 인세로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가 이승우 선생이 저에 대한 논을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한 몸으로 여러 사람을 사는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몸뚱이는 하나인데 시인이고 한국문학 번역원장이고 예술행정도 하고 문학연구도 하고 또 예술기획도 하고 한 몸으로 여럿을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른들 말씀을 그냥 옮기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여기저기 조금씩 관여하는 이렇게도 들릴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제 내용이 부족하다면 한 몸으로 여럿을 하는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마음에 드신다면 역시 이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중 문학 교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문학 교류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작가죠. 장마리 구스타프 르클리지오 선생하고 저하고 1999년도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쌓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저한테 정말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요약되는 세계화 시대에 문학은 평등한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화라는 것이 모든 사람과 재화와 문물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건데 여기에 경제적 가치가 수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부의 편중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균형이 자꾸 심화되기도 하는데 문학교류만큼은 그렇지 않다.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의 전체 자체가 한 사회 또는 한 집단의 사유의 결정체 또는 삶의 모형이라고 봤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문화라는 것은 우월한 문화도 없고 열등한 문화도 없다. 그런 것들의 가장 핵심인 결정체인 문학작품이 옮겨가는 데에는 그런 평등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교 때 국어국문학과에 다녔는데요. 그때 문학개론 시간 맨 앞에 배웠던 얘기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생각할수록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답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제가 시도 쓰고 또 문학과 관계된 일도 하면서 내린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시대와 한 집단의 정신적 결정체이다. 또는 삶의 지용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학작품이 어떤 경계를 넘어서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예술 텍스트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삶과 정신과 문화가 통째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식론적 세계가 다른 인식론적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학이라는 것은 활자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활자의 특성이라는 건 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전달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문학 텍스트가 제대로만 옮겨간다면 가장 손실이 없이 온전하게 사람과 사람 또는 국가와 국가 또는 세계와 세계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라옵니다. 뭐냐면 번역이라는 문제가 꼭 따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간의 교류라는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중국 간의 문학은 어떻게 옮겨가고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한중 수교가 30주년이다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1992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좀 바꾸게 되면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적 근친성을 하면 단군 이래로 단 한 번도 중국과의 관계를 떼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20세기 전체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일본을 포함해서 한중일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20세기 전체는 말을 바꾸자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블랭크다 또는 물음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면 왜 한중 수교가 30주년이고 문학교류는 그 뒤따라가는가를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0세기는 한중 양국관계가 공백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을 바꾸면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이 20세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아시아는 중국을 정점으로 해서 수천 년 동안 어떤 질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중국이 최정점에 있고 그 주변국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 쭉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20세기에 들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가장 빠르게, 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서구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게 20세기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패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그늘에 있게 된 게 한국과 중국입니다. 한국은 나라 자체가 상실이 됐고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분단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청일전쟁이 펴면서 청나라가 몰락했고요. 일제의 반식민지가 됐고 또 중화민국이 건국됐지만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재편되는 과정들을 겪었죠. 이 과정 자체가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아시아 질서 자체가 서구적 개념의 근대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가 20세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각각 한국과 중국 또 일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한중 관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조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20세기의 한국, 21세기의 한국, 또 20세기의 중국, 21세기의 중국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되게 잘 아시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한국은 식민지, 그 다음에 분단과 한국전쟁, 그 다음에 군사독재,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민주화, 그 다음에 경제발전의 성공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IT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21세기 한국을 맞는 동력을 준비한 게 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저는 민주화와 경제력을 겸비한 강소국이다. 이건 20세기 이후에 저는 뭐 제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구촌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하지만 작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K컬처 그리고 한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K컬처와 한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한류 또는 K컬처가 강하냐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계적인 문화적 영향을 끼친 유일한 한국의 특징인데요. 한국이 제국주의적 경험이 없는 비서구 국가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한류 또는 한국 문화를 바라봤을 때
아, 이건 제국주의적 침탈이구나. 다른 정치적 또는 그 외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문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바꾸자면 무국적성 아니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적 힘. 이게 한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밀착도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미국하고 밀착되어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또 북핵 문제하고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게 또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 영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우리 모습입니다.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은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그 서구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뒤처지면서 중국의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한 세기를 보낸 것이 20세기일 겁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한자 문화권의 정점에 서서 군림해 오던 그런 절대적 지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사회주의 속에서 덩샤오평이라는 우리말로 등소평으로 알려진 이분이 집권하면서 실용주의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면서 21세기의 중국을 준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하고 달리 천안문 사태를 강제 진압하면서 민중민주주의를 좌절시키고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로 가게 된 게 중국의 21세기의 초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20세기 후반에 중국이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택하면서 소위 황태자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아이만 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절대적인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애국주의자가 많고 국가주의에 함몰된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의 중국의 특징입니다. 21세기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경제 또는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G2로 성장할 만큼 미국과 맞설 만큼 또 멀지 않은 시간에 미국을 앞지를지도 모르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맞고 있고요. 또 세계의 생산 공장인데 앞으로는 세계의 생산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소비 공장을 겸하는 시대를 예측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하고 달리 시진핑 3년임 체제를 구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한 단일 지도 체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몽과 1대1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세기 이전에 중국의 모습을 되찾자라는 말로 요약이 될 겁니다. 일본은 가까이 있습니다만 짧게 정리하자면 어쨌든 비서구 국가 중에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구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일본은 그 아시아를 제패한 나라죠. 그리고 한국 전쟁을 디딤돌로 삼아서 2차 대전의 패전을 다시 경제적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좋은 기회를 맞은 게 일본의 20세기였고요. 20세기 후반에는 뭐 미국 다음에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90년대의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그 미국의 경제적 그림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최상류층들이 일본식의 옷을 입고 일본식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곧잘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일본의 경제 성장은 아시아를 넘어서서 미국 다음에 위치해 있었던 게 일본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회가 강하게 우경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등장한 21세기의 일본의 모습은요, 중국의 G2로에서의 부상,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등장을 보면서 자기들이 20세기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20세기적인 일본의 지위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경화의 모습으로서 소위 말하는 그 전쟁 포기 조항이 들어있는 일본 헌법 제9조를 개헌하자라는 운동들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오늘 신문에 보면 일본의 헌법 개헌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국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과의 끊임없는 영토 역사 분쟁들이 있죠. 이게 다 20세기적인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거로 보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맞서는 그 해양 세력의 아시아의 최중심축에 있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한중일 관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거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의 중심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은 과거의 20세기적 개념으로는 주변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심에 있는 세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20세기 이전에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반드시 재현하겠다.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건 중국의 꿈이라는 게 뭡니까? 20세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중국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 1대1로라는 거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에 있던 실크로드를 재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중심으로. 실크로드라는 게 뭡니까? 중국이 중심에 있고 중국이 주변국과 교역하던 길이 실크로드인 겁니다. 그거를 복원하겠다는 게 중국의 꿈인 거고요.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 가졌던 그 패권을 누구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일본의 모습인데 일본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일본의 방식은 자기들이 우경화하면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고요. 밖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선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위치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화와 경제력을 겸비한 강소국이면서 그 핵심의 K컬처 그리고 한류를 앞세운 문화강국이라는 것이 21세기 한국의 굉장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강력한 나라 셋이 있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거의 근대화 과정에 그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모습을 보는 그런 기시감을 느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한중일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웃이다. 이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세 나라가의 관계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잘 아시듯이 동북공정 그리고 사실 동북공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중국의 제남대학을 갔었는데 이미 거기에 봤더니 고구려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고구려는 이제 완전히 중국의 역사로 편입된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올림픽 때 봤죠? 신동북공정. 그러니까 영토 문제 또 역사 문제를 떠나서 문화까지도 전부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인 통일과 북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어정쩡한 입장 그리고 중국이 한류에 대한 위기감 또는 한류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면서 아직까지도 사드 이후에 한한령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불안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주 밀접해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관계죠.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나 또는 강제징용 등의 역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또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태도, 그다음에 양국 간에 계속해서 깊어가고 있는 혐한과 반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입니다. 또 중국과 일본은 다오이다오,
또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그 조호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 저는 이 섬에 대해서 꼭 이렇게 세 마디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호도, 중국말로 야오이라오, 그다음에 일본말로 센카쿠 열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야 공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중 간의 어떤 난징 대학살 또는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역사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대립성에 있는 미일 동맹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안보 방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고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가라모초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멀리 있는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관계 있을 때 보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굉장히 관용적이 됩니다. 너그러워지죠. 그러나 내 이웃 간에 또는 내 형제 간에는 민감하죠.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층간소음 문제 이런 거 TV 뉴스에서 보게 되면 왜 저러지?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 집과 내 위에 층에 사는 집과의 관계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웃 국가는 대개 갈등과 불화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웃은 바로 이웃 나라는 광활한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보면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력이나 문화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옮겨갈 수는 없거든요. 이웃과의 사이가 나쁘면 내가 이사를 가면 되지만 지정학적 문제라는 건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싫지만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려고 하면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긍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로 취할 때 비로소 같이 살 수 있는 모양이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학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한중 수교는 1992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한중 또는 한중일 간의 문학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1세기에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맨 처음 벌어진 것은 2006년도에 서울 광화문의 교보빌딩에서 대산문화재단 주최로 그 일본의 노벨상 작가인 오에겐자부로하고 김우창 교수가 공개 대담을 했습니다. 양국의 석학이고 또 양국의 가장 양심적인 인사로 꼽히는 두 분이 대담을 한 이유가 뭐냐면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불고 있는 이 민족주의적 열풍.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우려가 그대로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적인 열풍이 불고 이에 맞물려서 일본이 급속히 우경화되고 이 시기에 오에겐자부로 선생이 뭐라 했냐면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언젠간 바뀔 거다. 지금 계속해서 그걸 막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돼서 내가 늙고 죽고 또 우리 세대가 물러나게 되면 바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중일 사이에서 이 갈등이 계속 구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단해보고 서로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분의 대담 중에 가장 인상적인 문장 두 개를 제가 여기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에겐자부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역사의식 부재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국가 간의 대립을 뛰어넘는 어떤 횡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국가 단위의 분쟁, 국가 단위의 갈등은 도저히 넘어서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뛰어넘는 민간들 또는 가장 깨어있는 작가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작가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앞서서 제가 문학에 대해서 잠깐 정의드렸습니다만 문학인이라는 정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지위는. 왜냐하면 문학은 문학에 종사하는 작가들 또는 시인들의 어떤 지위는 예술가이면서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이면서 예술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이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쪽으로 나가게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건 지식인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식인의 어떤 완고함 속에 갇히지 않는 것은 예술가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열고 나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작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들의 조국은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경계를 뛰어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겠다라는 게 이때 두 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우창 선생은 한국, 중국, 일본이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는 힘의 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처럼 한쪽이 강하게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복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자 모두가 일정하게 힘의 균형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반목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에 문화 공동체 또는 새로운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적 인식이라는 것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문학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것을 위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창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개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 현장의 실무자였는데요. 이 과제가 고스란히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들고 2006년 가을에 중국의 노벨문학상을 받은 모옌이라는 작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모옌은 노벨상 받기 전이었고 아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순박하면서도 낭만도 갖추고 있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모옌이 얼마나 나이브한 작가였냐면요. 2005년도에 서울국제문학포럼에 모옌이 왔었는데 이때 한국 기자들이 노리고 일제히 질문했습니다. 모옌한테. 고구려 누구 거냐? 그때 모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한국 거다. 나 그렇게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했는데 모옌이 놓친 게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신문들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중국에 돌아가서 거의 모옌이 엄청나게 곤욕을 치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만났더니 다시는 나한테 고구려 얘기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당시에 그때 모옌이 갖고 있던 순진함 그리고 어떤 정말 때묻지 않은 모습이 제가 이 오해근제브로와 김우창 두 분의 동아시아 문학 포럼 창설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동감하고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게 한중일 문학교류의 어떤 맹화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모옌하고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중국 작가협회라는 데를 찾아갔었는데요. 중국 사회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문인협회나 작가회의는 그냥 민간 조직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작가협회라는 건 공산당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국 작가협회는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의 핵심적인 조직이고요. 중국 작가협회 주석 정도 되면 중국의 당내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 작가협회 주석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티에닝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몇백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서열에 몇백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위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 자체도 중국의 국가체제나 당체제에 전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작가들 만나서 명함 주고받다 보면 자기는 중국 무슨 성의 몇 급 작가 이렇게 1급 작가, 2급 작가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작가의 급수가 있어요 했더니 다 당에서 평가해가지고 너는 2급이야. 막 열심히 실적 쌓으면 1급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체제죠. 당시에 그래서 제가 중국 작가협회에 찾아가서 이런 설명도 하고 모옌하고 같이 노력을 했는데 이 20세기 초반만 해도 중국은 이 다자 간의 문화 교류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중국 작가협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중국 작가협회는 1대1 교류는 해봤지만 다자 교류는 해본 적이 없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니네하고 교류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그 큰 일을 벌릴 수 있느냐. 그래서 고민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2007년이었는데 이때가 정확하게 15년 전이네요. 한중 수교 1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산문화재단하고 예술위원회가 먼저 10월 달에 중국 작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작가 교류, 그래서 주제를 한강에서 장강까지, 장강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붙여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하고 전주에서 한중 작가교류 첫 편을 열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분들은 굉장히 의심도 많고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자기가 의구심이 해결이 되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반드시 갚는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12월 달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작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작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서 중국이 비로소 한국 작가들과의 교류, 한국 문학과의 교류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12월 달에 중국 작가협회에서 맨 마지막 날 만났더니 중국 작가협회 주석인 티에닝 주석이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참여하겠다, 창설을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열리게 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학 포럼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그러면 이 이외에 2007년 이후에 한중 간의 작가 교류는 없었느냐? 꾸준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이 전남대학교에도 다녀가신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중국의 가장 양심적인 작가로 불리는 그 옌렌커라는 작가가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와서 굉장히 맹렬하게 중국의 전근대성,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너무 욕심이 많다. 심지어 예수도 중국 산동성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렇게까지 비난하면서 이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서서 갖게 되는 어떤 국가주의 체제 또는 모든 것을 중국화하려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굉장히 혼났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도 들으실 정도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중 교류는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2007년 이후에 중국 작가협회에서 개최하는 여러 국제작가 축제나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한국 작가들을 개별적으로 계속 초대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개인 자격으로 여러 차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에서 정년퇴직하신 홍정선 문학평론가가 중국 각 지방 작가협회하고 10년을 넘게 계속해서 한중 작가 교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방 단위고 민간 단위였지만 이렇게 한 개인이 지속적인 한중 문학 교류에 노력한 흔적들도 있고요. 또 한국 시인협회나 이런 국내 문학단체 기관들에서도 개별적으로 중국 작가들을 꾸준히 초대해서 양국 간의 문학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시아문학 페스티벌에도 중국 작가들이 꾸준히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도 2011년부터는 북경도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 코로나 있는 기간을 빼고는 거르지 않고 북경도서전에 부스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중국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계속 교류하는 장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혜경 배수아 작가가 상해에서 한국, 중국 여성 글쓰기와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갖기 시작했고요. 2018년에는 박범신, 정현종 이 소설가와 시인이 중국의 비방빈이라는 작가, 왕자신이라는 시인하고 공개대담도 하고 서로 낭독회도 하고 이런 문학교류가 있었고요. 2019년 북경도서전에서는 이제 천우영, 김혜란 이런 이 당시로 보면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북경도서전에서 한국 문학 소개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셨듯이 상당히 많은 중국 분들이 행사에 찾았고요. 중국 내에서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계기를 맞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쪽 보시고 계시지만 이런 많은 관심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중일이 한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어쨌든 2008년에 처음 열리고 지금까지 이 동아시아 문학 교류 또는 한중 문학 교류의 가장 큰 중심축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오해겐잡으로 김우창 대담에서 출발하고 한중 작가 교류가 토대가 돼서 2008년도에 처음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한중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여러 차례 출장을 갔고 일본에도 여러 출장을 갔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중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처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의심도 많고요. 또 자기가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아서 굉장히 중국 작가들 또 중국 분들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초기 협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번 경험하고 나면 파격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2008년도 서울국제문학포럼, 아니 서울 동아시아 문학포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다음 행사 계획을 쭉 토의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한 10분쯤 했는데 덥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미 내가 2008년도에 너를 봐서 너를 믿는데 뭘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겠느냐. 난 너를 믿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담론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룰 이런 것들에 잘 이해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깍듯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처음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상식 수준에서 얘기가 잘 진행됩니다. 근데 일본하고 교류는 물론 이제 제가 경험해본 건 문학 교류에 한정돼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안 친해져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낯섭니다. 이 사람 10년을 만나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중국하고 일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아시아 문학 포럼 하다 보면 중국과 일본은 서로 대화 잘 안 합니다. 중국이 일본한테 할 얘기 있으면 저희한테 합니다. 일본도 중국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양쪽에 계속해서 균형자 역할을 또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다른 특성 속에서 3개국의 문학인들이 공식적인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라는 틀 속에서 문학 교류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담론에는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 문학인 그리고 지식인들이 근대사의 불행으로 인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한계들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또 동아시아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문학인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합의한 게 경계에 걸터앉은 문자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계를 뛰어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데 합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굉장히 여러 번 협상 끝에 내린 몇 가지 결론이 뭐였냐면 동아시아 문학 포럼 안에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2년마다 3개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한다. 그리고 이때 참여 규모는 방문하는 국가는 10명에서 10명 초반대, 주최국은 20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리고 행사는 문학포럼, 작가교류, 낭독회에서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명칭은 동아시아 문학포럼 앞에 개최국, 차기 개최국, 차차기 개최국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동아시아 문학포럼 공식 명칭이 뭐냐면 한일중 동아시아 문학포럼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이 한국 개최고 2010년이 일본이고 2012년이 중국 개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첫 대회 명칭이 한일중 동아시아 문학포럼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한 과제가 뭐냐면 이 포럼을 계속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몽골, 대만의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논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중일 작가들이 자국이 처한 문제를 정치적 눈으로 보지 말고 문학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공동의 미래, 공동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해왔습니다. 근데 이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 포럼의 그 과정을 보면 근대사의 불행으로 인한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을 뛰어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의 장으로 출발하자 그랬는데 바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때문에 수년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문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에 합의했기 때문에 때로는 좌초하고 때로는 뒤로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실제로 2008년과 2010년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2012년에 중국에서 열렸어야 되는데요. 이때 바로 갸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 북경에서 그 일본 작가들 책 화형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년됐어요. 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중국 대회가 열리고 2017년도에 서울에서 열렸어야 되는데 사드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1년 수년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삼국 문인들이 계속해서 이 포럼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본은 중국은 철저하게 공산당 조직인 중국 작가협회에서 했고 21세기 이후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원이 있으니까 중국은 이런 국제행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민간인 대산문화재단과 공공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문학인들이나 개개인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2010년도 기타 규슈에서 행사를 열고 나서 수많은 작가들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개최 못한다. 앞으로 참여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일본에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못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들은 참여만 합니다. 이런 한중일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그대로 보면서 이 삼국의 문인들은 그 현실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9월에 처음으로 서울과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바로 한중일의 작가들이 모입니다. 이게 한중일의 대표 작가들이 모인 처음 사례입니다. 바로 중국의 모엔, 티에닝, 수퉁 이런 작가들이 왔고요. 일본은 시마다 마사이코라든지 히라노 게이치로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김우창, 신경숙, 황석영 이런 작가들이 참여했고요. 매번 이런 작가들이 계속 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이 포럼에 끊임없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에 걸터앉는 문자공학,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해온 겁니다. 2010년에는 일본 기타 규슈에서 열렸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왜 동경이 아니고 기타 규슈에서 열렸느냐. 이미 이 시기에 일본이 너무 오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경이나 이런 데의 도지사라든지 시장들은 다 자민당 사람들이라서 이런 삼국의 문학 엑셀들이 남아서 경계를 넘는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기타 규슈시의 시장이 민주당이었답니다. 그래서 기타 규슈시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그 비용 절반을 기타 규슈시에서 내고 나머지 비용들을 일본 작가들이 자비로 나눠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회가 2015년에 열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012년에 열리지 못한 게 그런 센카쿠 열도 분쟁 때문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중국에 수없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은 안 열렸어요. 그러나 이 삼국 작가들이 계속해서 이 열망하고 삼국과의 관계가 좀 회빙 무드가 접했을 때 맨 처음 열린 삼국 간의 문화교류가 2015년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었습니다. 이때도 삼국의 주요 작가들은 계속해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못 열린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중 관계가 급냉합니다. 그래도 1년밖에 수년이 안 됐죠. 이때 중국 작가협회 주석인 티닝 주석이 본인이 정치적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처음에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처음 하자고 그럴 때 중국이 망설이던 태도가 이때쯤 되면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태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저는 문화교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과의 관계가 막혀있지만 문화예술은 그 막혀있는 관계 속에서 뚫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갑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문학 포럼, 한중 작가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의 문학 교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국의 서울국제문학 포럼이라고 한 5, 6년 단위로 열리는 세계적인 문학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노벨상 작가들 포함한 석학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주최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뭐냐면 중국과 일본 작가의 초청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꼭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다녀간 작가들이 모엔이라든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베이다오, 그다음에 노벨상 받은 가오싱젠, 그다음에 한샤오공,
류짜이프, 위화, 그다음에 하진 이런 중국 작가들이 다녀갑니다. 그 일본에서 또 오에겐자부로라든지 또 하스미 히게이코 동경대 전 총장이라든지 또 히라노 게이치로 같은 일본 작가들이 포럼에 계속해서 다녀갑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에서 주최하는 세계적인 행사에 중국과 일본도 반드시 그 역할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매년 열고 있는 서울작가 축제에도 보시듯이 그 애니라든지 또 왕웨이란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빠짐없이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이거는 중국 작가협회에서 열리고 있는 수많은 국제행사에서 한국 작가를 초대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열린 이후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문학 행사에 한국 작가들을 빠뜨리지 않고 초대합니다. 물론 중국 작가도 초대하고. 이게 동아시아 문학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뢰,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만들어낸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열리고 나면 당연히 2020년도에 북경에서 열렸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2020년에 삼국 작가 명단도 다 정해지고 발표문도 다 보냈는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스톱이었어야 되는데 아주 놀라운 제안이 벌어집니다. 작년이죠. 그 중국 작가협회에서 먼저 대산재단에 연락이 옵니다. 내년이면 한중수교 30주년이고 또 코로나19로 동아시아 문학 포럼 연기가 불가피한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국, 중국 간에 작가들 온라인 교류를 하자. 놀랍죠? 중국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8월 달에 중국 작가협회하고 광화문 교보빌딩 두 군데에서 동시 온라인 교류를 통해서 문학의 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국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인데 또다시 중국 작가협회에서 제안이 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우니까 올해도 온라인으로 교류하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주최했으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좀 주도해다오. 저는 작년 올해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이 어느 한쪽 국가주의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계속된다면 중국 사회에도 얼마든지 변화와 또 새로운 흐름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10월 달에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하는 양국 온라인 작가 교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양국 간에 작가들이 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어떠한 작품들이 잘 읽히면서 사랑받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쭉 보니까 중국에 소개된 한국문학 작품은 한중수교인 1992년 이후로 2021년까지 총 133종의 한국문학 작품이 중국에서 번역 출판됐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119종을, 대산문화재단에서 14종을 번역 출판했는데요. 2012년에 신경숙의 깊은 슬픔을 비롯한 5종이 소개된 것부터 시작해서 보시듯이 매년 이렇게 꾸준히 적게는 2종, 많게는 20종 가깝게가 계속해서 번역원을 통해서 한국 작품들이 소개됐고요. 대산문화재단은 번역원보다 좀 빠르죠. 1996년에 중국에 있는 한국학과에서 한국 문학 교재가 다 북한 거니까 남한 작품을 좀 보고 싶다는 교재 형식의 한국 소설 명저감상이라는 게 처음 소개된 걸 시작해서 황석영 작품, 그리고 2020년에 임철우 작가의 이별하는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 중에 중국에서 특별히 주목했던 거는 역시 한국에서도 저명하니까 초기에는 고은, 황석영 같은 작가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또 영화 감독이기도 했던 이창동 작가의 작품은 한 4만 권 정도 작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만 미국 시장에 널리 알려졌던 신경숙 작가의 작품도 꽤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또 한강 작가의 작품, 또 김혜란 작가의 작품, 이런 작품들이 중국의 독자들한테 꽤 많이 사랑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라는 건 주고받아야 되죠. 한국에서도 소개된 중국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이 했던 그 대산 세계문학총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5, 60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기 물론 서유기 10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종의 중국 문학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기라든지 또는 그 송사, 삼백수 이런 고전 작품도 있지만, 어떤 모엔의 붉은 수수밭이라든지 또 샤오홍 같은 작품들까지 해서 이런 세계문학 시리즈에 중국 작품이 20권 정도 들어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실제로 또 서울작가포럼이나 서울국제문학포럼이나 또는 서울작가축제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중국 작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엔이라든지 위화, 옐렌커, 티에닝, 류전호 이런 작가들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돼 있고, 실제로 모엔이나 위화 이런 작가의 작품은 베스트셀러 반열에도 올라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죠. 이게 문화교류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낙관적인 얘기들을 쭉 해드려 왔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아문이 들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작가협회에서도 1대1로 문학연맹이라는 걸 추진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문학에서 1대1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1대1로라는 건 사실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한 어떤 정책이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실크로드 사업인데, 이거를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에도 도입하겠다. 그래서 중국 작가협회가 전 세계에 있는 작가협회하고 관련이 있는 문학단체, 문인, 연구자, 번역가들을 그 1대1로 문학연맹에 가입을 요청을 하고 새로운 문학동맹을 만들자 하는 노력인데, 2021년에도 중국 작가협회 외련부에서 정식으로 대산문화재단에 가입해달라는 요청이 왔답니다. 근데 대산문화재단이 2007년도부터 중국에 공들였던 거, 또 중국과의 오랜 관계를 생각하면 거의 패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문학포럼 조직위원장이었던 최원식 선생님, 저 그리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또 다른 국가주의의 모습이 문학예술에 발현된 건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한중 또는 한중일의 문학교류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목표했던 공동의 집 또는 공동의 숲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그런데 1대1로 문학연맹은 중국 국가 프로젝트다. 근데 그렇다는 건 국가가 문화예술을 관장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문학인의 개별적 특성이라는 건 예속되기보다는 개개인이 지향점을 통해서 더 큰 거를 만들어낸다는 문학인의 특성을 감안하게 되면 중국의 1대1로 문학연맹의 취지에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건 좀 곤란하다. 한국의 번역가나 작가들 또 연구자 중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참여 문제는 좀 곤란하다라고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국 작가협회는 1대1로 작가 동맹을 추진할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동아시아 문학 포럼 이전에 중국은 자기들 말했듯이 단 한 번도 다자 간의 교류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 중국이 한 15년, 20년 사이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자기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또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까지도 중국몽 또는 1대1로 정책을 확대하고 이걸 계속해서 가속화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문학 포럼 중심의 어떤 문학인들이 갖게 되는 이상적인 교류의 방식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많은 문학인들 또는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런 행동 또는 이런 제안들이 국가 패권주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도 서로 호혜적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어떤 평등한 양자교류 또는 다자교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계속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다행히 현재 중국 쪽의 입장은 양쪽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혜적인 교류도 계속 갖고 싶어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인 1대1로 또는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1대1로 문학가 동맹도 추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중 문학 교류는 지난 15년 동안은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하고 우정을 갖는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오고 미래지향적이었다면 앞으로 또 한 번의 도전과 실현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한중 문학 교류 또는 한중일 전체 차원에서의 문학 교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여기에는 한중 작가 교류의 가장 정점에 계셨던 최원식 교수와 중국 작가협회 주석인 티에닝 주석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훨씬 정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식 선생은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 포럼 한국위원장을 오래 했고요. 티에닝 주석이 늘 볼 때마다 동아시아 문학 교류에 새로운 영감을 주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동아시아 담론의 전문가이시죠. 이분이 쓴 동아시아 문학 공동의 집이라는 2018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 포럼 기조 발표문의 내용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아시아 문학 포럼은 한중일 세 나라 작가들이 군이 끝에 쌓고 살면서 고쳐서 쌓고 또 수정이 더해져서 완성이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수년되지만 그 완성이 곧 미완으로 되는 공동의 집이다. 그러니까 완성을 지향하는 미완의 공동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한중일의 관계를 이렇게 또 정의했어요. 명나라 이후로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이 쇄국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사행만이 겨우 허용되고 민간의 교류가 거의 실종돼서 그 문학을 통한 교류, 연대는 사실 명나라 이후 불가능해진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불행한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 문화가 해체되고 또 각자가 구축한 근대의 동아시아 문학은 사실은 서구 문학의 분리지배의 한 결과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은 이런 과거의 또는 한중일이 갖고 있는 여러 경계를 뛰어넘는 관용의 모험이었다. 서로가 공감하고 상호 무지를 정당한 그 서구 문학 해바라기에 등 돌리고 비로소 서구 문학과 대화하는 동아시아 문학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진 그게 동아시아 문학 포럼의 의의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문학 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문학도 일본 문학도 중국 문학도 아니고 동시에 중국 문학이면서 일본 문학이면서 한국 문학인 어떤 형태, 이것이 동아시아 문학 교류 또는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가능하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다 라는 말에 전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원식 선생 결론은 동아시아 문학 포럼의 입구는 세계문학으로서의 한 단위로서의 지역문학이지만 그 출구는 그 자체가 곧 세계문학이 되는 토끼굴일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시기도 하셨습니다. 중국 작가협회 주석으로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의 가장 절대적인 다른 한 축인 티에닝 주석이죠. 이 티에닝 주석은 사실 굉장히 지한파입니다. 그 아버지가 화가시고 또 아버지 따라서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산 적도 있고요. 티에닝 주석이 중국 작가협회 주석이 되기 전에 지방 작가협회 주석일 때도 그 한국 문학 행사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지한파신데, 이분이 2018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학 포럼 기조 발표문 시간과 우리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아시아 문학 포럼은 10년 수목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 춘추 시대 때의 저명한 정치가인 관중이 한 말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데는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말을 바꾸면 나무가 숲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티에닝 주석은 바로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문학 포럼이 1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좌절 또는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큰 나무가 됐고 이제 거대한 숲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티에닝 주석이 뭐라 했냐면 10년 수목은 문학의 숲이고 문학 자연의 생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숲을 인공지능이나 또는 외부의 정치적 환경들이 대신하게 된다면 그때 문학은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될 것이다. 1997년에 프랑스 해군이 모스부를 폐지할 때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모든 분들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정적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외침입니다. 즉 문학이 입을 닫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영원히 정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학은 입을 닫아서도 안 되고 잠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워낙 많은 정의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 독일 문학의 거장인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입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여야 된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건 곧 작가이고 또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문학작품은 한 시대 또는 한 사회 집단의 삶의 결정체이고 정신적 지용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옮겨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얼음들을 하나하나 깨부시고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 또는 작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한 얼음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한중 문학교류의 미래 그리고 한중일 전체의 문학교류는 이런 작가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